이어서 경상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손병욱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병욱 교수님은 우리 학계의 상당히 원로학자이십니다. 그 한국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그런 원로학자이신데 시간을 참 귀한 시간을 내서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PPT 준비를 했기 때문에 PPT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게 될 강의 제목은 용산 동국회 개회로 본 조선 중기 거창 유림의 교유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하면은 목차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선 용산 동국회 참여자 명단의 상위선 고찰, 그 다음에 용산 동국회에서 누락된 도계 김정생 도사 조실 고찰, 그 다음에 용산 동국회 행성의 정신적 연원과 그 정신사적 의미 고찰, 그 다음에 용산 동국회 개관과 주요 등장인물의 교육관계 고찰, 이렇게 상당히 이제 좀 양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선 중기 거창 유림의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5장 쪽에서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받고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이 5장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특히 2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참여자 명단의 상위성 이 부분을 꼭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서는 앞으로 진도가 나가기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저도 이 교육 관계를 좀 심도 있게 고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이야기가 이제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디까지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야기를 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데까지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참여자 명단 상위성 이거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몇 개 지역에서 몇 명이 참여해서 모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회원의 나열 순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좀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기록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1902년에 구제 정재성이 정립하여 복판본으로 발간한 7권 3책의 팔송선생 문집 중 건지 5서의 용산 동국회서,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용산 동국회서 요 기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가 6개 지역 출신지별 참가자 21명 명단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참가자 가운데서 5명, 동계, 오계, 도계, 동성, 인공, 임진부를 말합니다. 정필자 자신을 부연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용산 동국회 서가 팔송선생 문집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제 1898년에 그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개를 다시 시작하고 난 이후 그 기록을 정리해서 1931년에 그 신은경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 가지고 저작 발행된 용산 동국회
번국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그 번국회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번국회서는 정필달 그 팔송 선생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앞에 나왔던 일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출신 지역 21명의 명단은 없습니다. 아예 없고 참가자 가운데 5명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 이거는 앞에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서 대신에 부팔송 자서라고 하는 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하고 2를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신지별 참가자 명단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가운데 5명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서하고 부팔송 자서의 차이점입니다. 뭐 물론 형식은 다 팔송 성상, 정필달 성상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목이 하나는 자서고 하나는 부팔송 자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팔송 성상 문집 용산 번국회 서에만 있는 그 1931년도에 나온 그 책에는 없는 출신지별 참가자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번역한 것이고 위에가 이제 밑에가 어문입니다만 대충 여기 이제 화림, 강양, 동성, 포성, 성산, 봉군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에서 모두 21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 해서 그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조정생, 조시일 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서하고 부팔송 자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걸 제가 살펴보는데 자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붉은 글씨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로속에 병자 9월 용산에서 중량회를 만드니 모인 사람이 정농계 성생, 조오계, 조도계 성생, 임인곡 신부 및 그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뒤로 여기 정동계 앞에 재회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여 뒤에는 범수십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지금 문집에 나와 있는 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팔송 자서 31년도에 나온 그 책에 나와 있는 부팔송 자서에는 앞에 거는 같고 그 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용산정에서 중량회를 만드니 모인 사람이 수십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자 범수십인 그 사이에 아까 붉은 글씨로 되어 있었던 누구 수십인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자세히 없었던 내용이 요 지금 가로 부분 또한 시에 5골에서 18선인 맞이했네. 여기에 이제 우시유, 오군, 봉영, 18선지 9. 이제 요 전체가 물론 그 가로속에 든 게 일종의 그 앞에 글에 대한 주입니다. 주인데 그 중에서 특히 붉은 것이 오군, 봉영, 18선지 9 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제 우리가 자서하고 부팔송 자서의 차이점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해보면은 그 자서에 들어있는 모인 사람이 누구 수십인이었다 해서 그 사람 이름이 부자서에는 빠져 있다. 부팔송 자서에는 빠져 있다. 그 다음에 또 부팔송 자서에 있는 그 가로색에 들은 글, 그 중에서 특히 5골에서 18선인을 맞이했네. 요 구절은 아예 자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쓴 분이 팔송 선생이 썼으니까 자기는 뺐겠죠. 그러니까 그 팔송 선생을 치면 5골에서 19 그러니까 뭐 신선 혹은 뭐 그 유hen들이 모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02년에
구제 정재성에 의해서 발간된 팔송성시행 문집이 정확한가? 아니면 1931년도에 나온 영산 범국회록이 정확한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의문,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가?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다른 거죠. 차이점은 한쪽은 6개 지역에서 21명이 왔다. 그중에 조정생, 조시일 부자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한쪽은 5개 지역 18선, 이제 19명이죠. 19명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게는 조시일, 조정생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19명 가운데. 그러나 그 이후에 정리를 하면서 조정생, 조시일을 빼버리게 됩니다. 일단 거기에 그 자체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할 차이점이 회원들의 나열 순서입니다. 지금 이제 용산 범국회록의 구성이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재현, 성휘 해가지고 팔송을 포함해서 19사람의 간략한 신상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 해가지고 1930년 중장절에 구제 그 정재성, 그러니까 팔송성생의 후대손, 후세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발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 범국회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재현 성희에 조정생, 조실 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서도 그 용산 범국회 서의 순서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재현 성희에 나와 있는 그 순서입니다. 19명의 순서인데 이 순서가 어디에서 연원을 했겠느냐 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1911년 낙무대에 세운 용산 낙무대 범국회 재현 사적비가 이 재현 성의가 나온 배경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 이제 사적비는 5개 고을 19 재현들이 모험을 가졌다가 중단하게 된 사정, 수계한 지 264년 만인 1900년에 속개하게 된 내력, 19 유행의 인적 사항을 갖다가 성명, 자호, 간직, 간양, 거주, 고을 순으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현 사적비, 그러니까 이 비문이죠. 이것의 기록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앞에 팔송 선생이 직접 썼다고 하는 부팔송 자세에 나오는 오군 동령 18선, 이게 바로 이 재현 사적비의 그 19명 나열 근거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요게 오군 동령 18선 앞에서 봤습니다만 1902년의 문집에는 없던 글이 1931년의 책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현 사적비가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 이거는 이제 정흥식이라고 하는 그 분께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걸 저도 이제 봤는데 참고를 했습니다만, 이 재현 사적비 또 재현 성이 이제 서로 순서가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나열 순서가 지니는 문제점은 그 순서가 너무 자의적이라서 나열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째서 이 사람이 앞에 하고 뒤에 갔는지를 전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순수도 아니고 배설 순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조적도 뒤섞여 있어가지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B에 이제 그대로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재현 사적비라든가 재현 성희의 나열 순서는 이 팔송선생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지금 19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팔송선생은 21회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19인으로 한 것은 이 팔송선생의 본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팔송선생 문집에 나오는 용산 범국회 서의 21명 회원 나열 순서가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먼저 하림, 지금은 안흥회입니다만 지금의 아니죠. 그 당시 이제 안흥행 거주 정원 정백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바로 정원이 동계가 이 모임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어디서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우 또 정백도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군이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창군. 봉군이 말하자면 낙모대가 있는 곳이 그 창군이고 말하자면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입장이니까 자연히 그 맨 뒤에 봉군 출신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이에 강양, 봉성, 포성, 성산순으로 거주지 선물을 정한 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이 뭐겠는가? 아까 이제 제가 용산 범국회 서에서 앞에 명단을 쭉 내놓고 지역별로 21명 명단을 내놓고 다시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5사람은 다시 부연해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보면은 이제 이 정원, 조정립, 조정생, 임진부, 정필자 자신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정립, 조정생은 이제 강량이고 말하자면 합천이죠. 그 다음에 임진부는 동성 아닙니다. 상가입니다. 근데 만약에 임진부가 조정립, 조정생보다도 먼저 거론이 되면은 당연히 강량 앞에 봉성을 먼저 떠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강량이 봉성보다 먼저 온 이유는 뭐냐? 나이를 고려한 것이다. 조정립이 1583년생, 조정생이 1585년생, 임진부가 1586년생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강량을 봉성보다 앞에 뒀다. 그래서 이 5명은 적어도 나이 순서에 의해서 나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자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논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너무 섣부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일단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팔송선생 문집 중 건지오 서의 용산 범국회서 플러스 자서의 기록이 용산 범국회록의 범국회서 플러스 부팔송 자서의 기록보다 더 정확하고 팔송선생의 본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일단 봤습니다. 설령 부팔송 자서에 나오는 오군봉용 18선이 팔송선생의 본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9명 가운데 그 도계 조정생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산 범국회록 범국회서에서 거론되는 중요한 인물 5인 가운데 역시 조정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용산 범국회는 6개 고을에서 온 21명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여기에는 당연히 조정생뿐만 아니고 자기 아들이었던 조실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열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일 앞에서 말하자면 그 팔송 문집의 용산 범국회 서에서 제일 앞에 나왔던 그 순서인데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지역별로 되어 있으니까
온 지역을 이제 표시를 해주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별달이 마지막으로 그창 이렇게 해서 21명을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해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조실과 조실행의 관계입니다. 조실은 1607년생이고 조실행은 1603년생인데 사촌지간입니다. 조실은 조정생의 아들이고 조실행은 조정립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동생이 행보다 먼저 왔느냐? 이건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는 조실행이 많지만은 배설이 그 관직이 조실이 훨씬 앞섭니다. 조실은 22살의 여정 같은 소년 등가를 해서 이때 당시에 도사라고 하는 종오품 배설이 있었고, 조실행은 그 앞에 32살의 가의 합격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정자라고 하는 정부품 배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과거에 먼저 합격을 했고 배설도 높고 하니까 사촌 행가 오지만은 이렇게 바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뭔가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설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게라든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 명단이 왜 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또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용산 범국회가 선현들의 정신을 제대로 계지술사하여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1931년 팔송성생의 이름을 빌어서 용산 범국회로 범국회서를 낼 때 혹시 내용을 고의로 조작한 그런 점은 없는지, 있다면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거 한번 꼭 밝혀봐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대조를 해보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조정생, 조정립 부자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복원시키고 그 후손을 찾아서 연락을 취해서 참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또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동안 이 두 사람을 누락하게 된 1900년 이후로 속개가 돼가 계속 후손들이 보였는데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은 두 사람이 빠지니까 자연히 연락이 안 가고 이제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두 사람을 누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그 해명서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산 범국회에서 누락된 도계 조정생, 도사는 이제 조실, 이 호가 없고 이 뜻을 이름입니다. 도사, 조실, 도찰인데, 첫째는 이제 조정생, 조실 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들 부자는 왜 1900년 속개 당시에 회원 명단에서 누락되었는가? 또 왜 이들은 복원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제가 한번 거론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제가 이미 나가 있는 그 책자에 이 두 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조정생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형님 조정립하고는 달리 인조 관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말하자면 광해군 시대 때 폐모 살제에 대해서 좀 동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조 관정 이후에 착탈 간직을 당하고 오랫동안 그 배설을 못하고 있다 다시 뒤에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유명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개 당시에 이들 부자가 회원 명단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거 말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도 언급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속개를 주도한 이들, 속개를 주도한 사람들이 지금 누군지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도한 이들은 용산 범국회 회원이 공유해야 할 가치를 한 5가지 정도로 봤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그걸 제시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일두 정여창
낭명, 조식, 동계, 정원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점. 이건 이쪽에 이제 뭡니까? 도산서원 뭐 거기에 이제 배양된 분하고 알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진왜란 시에 상위 기병한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라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 인조 반정의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점. 인조 반정 잘 일으켰어, 잘했어. 그다음에 네 번째 강해군의 패륜 행위, 이른바 폐모살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거의 외교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 말하자면 숙명대청의 4대 의식을 고취한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러한 노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길을 걸어간 동계 정원을 높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같은 북인이었지만 내암 정인홍의 길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속죄했을 당시에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를 가릴 때, 그래서 이제 조정생 조실 부자를 뺄 때 요 기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거 어디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조정생 부자는 그 앞에 5개 조건 가운데서 1, 3, 4, 5 조건. 말하자면은 임진왜란 때 장이 기비행한 사람이거나 후손. 말하자면은 그 조건 외에는 다 걸려서 갖다 놓았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도계는 동계보다 내암을 더 주장을 했고, 인조 반정에 부정적이요 폐모살제에 찬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평가가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론 내암도 높였습니다만은 동계도 굉장히 따르고 추종을 했다. 그래서 동계 사회에서는 제문이 지금 동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동계에 대한 그 도계의 조정생의 그 생각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제자로서의 예를 갖춰 가지고 제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동계가 알았기 때문에 이 도계의 영상 건국회 참석을 기꺼이 수용하는 마음 자세를 지고 있었다. 이미 그 폐모살제에 찬동을 하고 한 걸 알지만은 그 참석하는 것을 그 꺼려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동계하고 도계는 이해가 굉장히 매우 돈독한 사이였다. 이런 걸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요거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5장은 제가 언급을 못하고 말 것 같습니다. 용산 건국회 행성의 정신적 여론과 그 정신사적 의미인데 21인의 거주지 6고을이 가지는 공통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강호문화권이고 좁게 보면 대가야 문화권. 이게 지니는 특색. 이들 문화권의 정신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회원 거주지 분포로 본 문화권 분류를 보면 여기 이제 안이, 합천, 상가, 거창, 현풍, 성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5곳이 강우 문화권입니다. 이 강우 문화권은 경북 지역도 뭐 성주도 포함되고 28개 고을로 되어 있는데 성주, 고령 다 그게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풍은 이게 강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만 21병 가운데서 한 사람만 강자 문화권에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우 문화권에 살고 있으면서 그 강우 문화권이면서 동시에 대가역 문화권입니다. 뭐 여기 거창도 대가역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대가역 문화권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주는 이제 성산가야가 있었기 때문에 성주 대신 고령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사실은 뭐 성주하고 고령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 6골에서 온 21명의 사람들은 강우 문화권 사람들이고 좀 더 좁힌다면 가야 문화권 인물들, 그 중에서 대가양 문화권 인물들이라 이렇게 이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특색이 뭐냐? 그런 중심인물인 동계 정원의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만 죽음을 불사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강렬한 저항의식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 강우 문화권, 대가야 문화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의명분과 절의를 중시한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씩씩한 기상과 꿋꿋한 절개, 곧 기절을 숭상하는 절의 정신은 저는 이것이 유교의 덕목이기에 앞서 바로 천년 전에 이 땅에 존속했던 대가야인들의 정신이었고 동계도 이 정신을 온전히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보느냐. 아시다시피 대가야는 562년 신라 이사부 사항군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항복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멸망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금강가야 이것은 스스로 나라를 바쳤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대가야 문화권 사람들은 예로부터 외부의 불의로운 세력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매우 강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는 소멸되고 없었지만 이 정신은 이 지역민들에게 그대로 종속되어서 내려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가야 문화권의 그 사람들의 기질은 이후 역사 전개에 있어서 이 고장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행의를 중시하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문화권, 이제 강우 문화권이 곧 번가야 문화권인데 강우 문화권은 말하자면 28개의 분야인데 여기에는 사실 번가야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가야, 육가야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갖다 좁히면은 대가야 문화권인데 이 문화권의 정신사적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화랑식이라고 하는 책에 나타나는 가야파와 신라파의 특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이제 번가야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8, 15 하는 것은 32명의 역대풍을 주 가운데서 8번째 풍을 주 대표 화랑입니다. 문모, 김유신. 여기에 이제 이 가야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가야파가 바로 그 책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신라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설원당 보종. 이 부자지간인데 설원당이 7세고 보종이 16세죠. 설원당과 미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보종입니다. 설원당은 또 원효의 정조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직 구성의 특징을 보면은 가야파는 이 말하자면 초야에 있는 홍백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신라파는 말하자면 상당히 신분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 돼 있고 추구하는 가치는 일종 무도, 무예를 수련해서 의기를 배양해서 의를 실천하는 무도의 길을 가고 이 신라파는 선도, 우주 청원지기를 배양해서 그 일체의 차별과 분별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논의는 선도의 길을 간다. 신선의 길을 간다. 국선과 신선. 그래서 별칭은 호국선, 문상인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또 가야파는 호무사 다핵기. 무사를 좋아하고 의협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상마이 위주라. 서로 의를 연마하는 것을 주로 한다. 그러니까 의를 벌써 이쪽이 강조를 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신라파는 향가를 잘하고 맑은 놀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 가야파는 남명학파로, 그 다음에 신라파는 세계학파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개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특징을 비교를 하면 이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상당히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명학파의 의기, 문무, 중 이런 쪽으로 이게 가야파, 가야 문화가 영향을 미쳐서 이 남명학파의 이런 특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티계학파의 경우는 신라파, 신라문화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티계학파는 인, 리, 문, 효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가랑시기에 나오는 가야파의 특징으로서 그 heb기가 많아서 의핵심이 강하였고 서로 의를 연마하는 것을 중시했다. 이 말에 이제 주목을 해보면은 이는 용산 건국회 회원들이 가진 일반적인 성향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이런 성향은 대가야 멸망 이후에도 연면이 개성되어서 교수들 중기 대가야 문화권, 크게는 강우 문화권 출신들인 남명 조식과 그의 수제자였던 내암 정인호 그리고 동계 정은호로 맺혔다. 남명 선생을 조성합니다. 남명 선생이 만년에 들을 잡았던 산천제에서 바라본
지리산 천왕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다 됐고 요걸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 당시 용산 건국회는 이래로 그치고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 중심인물 동계 정원의 행적 때문에 이 지역은 더욱더 절리를 숭상하는 의식을 내면화시킬 수 있었다. 실로 대가야 문화권 시절부터 내려온 억강부약하는 저항과 투쟁의 정신이 더욱 보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개성되면서 역사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무신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신난을 일으킨 주역들 중 정희량과 조성자가 바로 용산 건국회의 주요 멤버인 정홍과 조정립의 고손이요, 특히 조성자는 조시양의 정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 제가 그 5장은 지금 시간도 다 됐고 제 책을 가지고 조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5장과 관련해서는 혹시 또 보시고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그때 가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